정말 메르스 때문에 나라가 들썩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세 가지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3차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남 이하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공기 전파 가능성, 저희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이 공기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희 차장. 네. 자, 오늘 확진자가 5명이 추가가 됐는데 지금 전부 다 3차 감염자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은 오늘 추가로 확인된 환자 5명은 예. 모두 3차 감염자. 그동안 알려져 있었던 것처럼 16번, 14번 환자로부터 전염이 된 3차 감염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로써 전체 확진 환자는 41명이 됐죠. 늘어났고 격리자 수만 해도 1,820명에 이를 정도로 아주 큰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거 보면서 지금 이게 어제까지 상황을 저희가 정리해 놓은 건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익숙해졌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상황에서 사망자가 3명, 4명이었죠. 4명이 됐죠. 사망자. 밤에 이제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추가된 상황을 지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추가된 내용이, 여기 4명이 늘어났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3차 감염자가 4명이 늘어났고, 예. 또 16번 환자 쪽에서도 추가로 3차 감염자가 발생을 했군요. 자, 그럼 결국엔 3차 감염이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설대우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2차 감염자들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1차 감염자로부터 더 이상 감염된 사람은 이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2차 감염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예.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3차 감염자의 발생 그 기전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전에 2차 감염자라고 했던 사람의 다수가 실제로는 3차 감염자일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3차 감염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보다 좀 많을 가능성은 사실 있어요. 예. 이동희 차장, 이 3차 감염자만 좀 집중적으로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될 텐데, 이게 어제까지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추가된 내용, 어느 병원에서 전염이 됐는지, 이 평택 성모병원에서 많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2차 감염뿐만이 아니라 3차 감염 역시 평택 성모병원에서 속출을 하고 있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제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대목은 바로 이 35번 의사 환자인데요. 예. 지금 박원순 시장이 그렇습니다. 35번 환자죠. 서울시에 따르면은 14번 환자와 접촉을 했다. 그래서 3차 감염자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정작 이 의사 당사자 본인은 이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설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미 3차를 뛰어넘어서 4차 환자가 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14번 환자를 진료하거나 만났던 다른 환자로부터 그렇죠. 35번 이 의사가 옮겼을 가능성. 35번 의사 말에 따르면 예. 자신이 돌보고 있던 이 14번 환자는 아닙니다. 14번 환자는 자기가 책임지고 있던 환자가 아닌데 자기가 맡고 있던 환자가 14번 환자와 접촉한 정황을 파악을 했다. 네. 그래서 뭐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본인의 생각을 밝히고 있는데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교수님. 네. 정말 걱정되는 얘기일 텐데 이 4차 감염이라고 하면 이제 3차 감염자로부터 또 퍼지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4차 감염 정말 걱정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이렇게 3차 감염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2차냐, 3차냐 뭐 이런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계속 발병할 사람들이 병원에서만 발병이 될 거냐 아니면은 병원 이외에 지역 감염이라고. 지역 감염이 될 거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주요 이슈지 3차냐 2차냐 이런 차수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개념이 됐다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14번 환자가 지금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16번하고 14번이 주로 3차 감염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버스를 타고 시외 버스죠. 그렇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한 사실. 그것도 이 35번 의사를 감염시킨 당일날. 그렇죠. 버스를 타고 이동한 사실이 확인이 된 건데 그 경로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평택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냐면 바로 시외버스라고 합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진입을 하고 물론 보건당국에서는 중간에는 분명히 앰뷸런스를 이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바에 따르면 어쨌든 평택에서는 시외버스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14번 환자가 그래요. 19일까지 입원을 했는데 평택에서 5월 27일 날 서울에 있는 병원을 향해서 시외버스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35번한테 옮긴 이날 그런데 시외버스를 탔다. 그렇습니다.
당일날 갔는데 벌써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예. 병원에 갔는 당일날 이 35번 환자 의사에게 감염이 됐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미 감염력이 상당히 셌다. 그러면 이미 많은 바이러스가 몸에 퍼져 있었을 상태였을 텐데 그렇다면은 그 상태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갔다면 그 안에 있던 승객이나 기사 이런 사람들은 과연 온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접촉을 한 부분, 교수님. 네.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동윤 차장. 네. 이 버스에 어떤 버스인지, 차 번호,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몇 시에 움직였는지 이런 건 당국에서 파악이 됐나요? 아, 그렇게 됐으면은 정말 다행일 텐데요. 예. 안타깝게도 이런 사실들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27일 날 평택에서 서울 가는 시외버스를 탔던 뭐 한두 편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국민들 불안이 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 교수님하고 이 버스 안에서의 감염 가능성을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볼 텐데, 제가 여기 이제 버스 판넬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이 버스에 타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버스에 탔습니다. 탔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2m 이내에 근접을 하게 되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동안. 그러면 바로 제 옆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뒷자리나 들어오면서 운전사와 마주쳤을 수도 있고, 감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실제 이 바이러스는 여태까지 사람을 거치면 거칠수록 전염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3차 감염자가 생기고 있고 지금 이 환자들 중에 버스를 탄 환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슈퍼 감염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버스를 탔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한국 상황이 굉장히 예외적이니까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변이의 가능성, 그래서 공기로의 전파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밀집 접촉자의 감염뿐만 아니라 공기를 통한 가능성도, 공기를 통한 전파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확산을 진압하면 좋겠지만 상황은 점점 나쁜 데로 갈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가 예.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14번 환자라고 가정을 하면 제 몸 상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버스 응급차가 아니라 버스를 타고 옮기는 과정이었고 제가 이제 뭐 말도 했을 수 있고 무엇보다 기침을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콜록콜록하면서 이런데 이제 앞에 시트에 묻었을 가능성도 있고 예, 예. 또 손으로 잡으면서 손에 있던 바이러스가 뭐 이런 데 저런 데 묻었을 가능성도 예. 있고요. 예. 그럼 바이러스가 보통 뭐 48시간까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를 지나간 사람들이 많이 감염이 됐을 수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27일 날, 5월 27일 날 이 환자가 이 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직 이 버스를 통한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 지금 아직 잠복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발병이 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고요. 왜냐하면 잠복기가 2일부터 14일인데 보통 알려져 있기로는 보통 발병이 한 6일 정도의 발병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근에 발병을 했다고 하면은 뭐 이제 발병을 하거나 아니면 곧 발병이 되거나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지역 감염 가능성, 지금까지는 병원 내부에서만 감염이 됐는데 지역 감염 가능성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심을 해야겠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버스 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들을 좀 짚어봤는데 이동희 차장, 네. 결국에는 이 지금 14번 환자의 상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뭐 공식적으로 잘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 아주 격리 상태에서 예. 밀도 있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당국에서는 근데 문제가 이 14번 환자가 이 버스를 탄 거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인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당국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상 그렇게 되기가 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일 걸로, 마침 간 곳이 응급실인데 여러 정황상 구급차를 이용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예. 사실은 이 버스를 탔는지 안 탔는지가 지금 지역 감염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죠. 예. 당국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예. 이거 괜찮은 겁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유, 탔겠어요. 설마 아픈데 구급차 타고 오지 시외버스 타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14번 환자가 나 시외버스 타고 왔습니다. 얘기가 그때서 타고 온 거로 확인이 됐다라고 이제 부랴부랴 추적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이 사람이 버스를 탄 게 5월 27일입니다. 그럼 처음에 메르스 확진 환자 나온 게 5월 20일입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초치한 게 이 평택 성모병원이 소위 말해서 이 메르스의 숙주라는 거는 보건당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 병원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동선이라든지 추적을 해서 최소한의 2차 감염자가 다시 한번 번지는 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 동선조차 파악하지 못하다고 있던 점에서 이 보건당국의 비판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저 버스에 그 당시에 같이 탔던 사람들을 추적을 해서 더 이상의 3차, 4차 감염자가 없도록 최대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동희 차장이 지금 이게 네.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버스 안에 누가 탔는지 지금 버스 안에 탔던 분들도 내 옆에 환자가 앉았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감기가 걸렸다는 만약에 기침이 나더라도 그냥 감기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평택에서 어쨌든 그 시외버스를 이용을 해서 서울에 왔었던, 최근에 왔었던 분들이라면 지금 아직까지 잠복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의 신체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예.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빨리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서 격리되고 치료를 받아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4번 환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짚어보고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는 약간 그런 걱정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충청까지 왔는데 지금 충청 이남으로 또 내려왔죠. 지금 불안한 요소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지금 이제 경기도 평택에서 시작이 돼서 충청권, 수도권을 넘나들더니 이제는 충남 아래쪽인 전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 보면 지금 처음에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됐던 그렇습니다. 평택 성모병원인데 여기는 이제 정부에서 이름을 공개를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공개를 했고 그동안 이제 평택이라는 건 알려졌었는데 이제 다른 병원들은 아직 이름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전북에서 1차 양성 반응 1명이 나왔다. 설 교수님, 네. 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 지역적으로 밑으로 내려간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점점 우선은 심각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바이러스 전파력이 생각보다도 수그러들지 않으니까 또 거기에서 1차가 2차를 만들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3차가 계속 생기면서 또 지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이 많아지니까 추적이 안 되는 상황에서 환자도 많아지게 되면 또 수용이 다 안 돼서 격리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점점 문제가 커질 수 커진다. 있는 거죠. 예. 이동희 차장, 이 네. 충청남도 이남으로 어떻게 해서 뚫리게 됐는지 그 경위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A씨라고 지금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분인데요. 네. 여성입니다. 이분이 이 기간 동안 5월 14일에서부터 21일까지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22일 날 자가격리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집이 전북 순창입니다. 전북 순창으로 바로 스스로 그냥 이동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5월 30날 A씨의 아들은 메르스 환자로 확진이 됩니다. 아들이? 그렇습니다. 예. 15번 환자인데요. 그리고 나서는 며느리까지 의심 환자로 신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도 무단으로 전북 순창으로 자기가 집이 거기라는 이유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불행히도 6월 4일 날 1차 양성 확진이 됩니다. 그래요. 아직까지는 이 메르스 환자로 최종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병원으로 격리 조치가 돼 있고 그 마을 전체를 봉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이렇게 본인이 걸렸을 걸 알고도 이렇게 막 이동을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 시민 의식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게 바로 의심이 되면 스스로 신고를 하고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 바로 이 부분인데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걸 다 우리가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처벌도 받나요? 처벌도 가능을 하죠. 뭐 예.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그래서 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 같은 경우에 걸린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의심이 되는 사람은 지금처럼 자가해서 격리 조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기게 되면 뭐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처벌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당국에서 자택에서 자가 집에 좀 계십시오 하고 있는 1000명들 다 일일이 쫓아다면서 일을 하기는 인력상 역부족한 상태거든요. 결국은 시민들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것이 나의 건강을 지키고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이웃의 건강을 지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 조금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 시민 의식일 텐데 이동윤 차장. 네. 지금 이제 나이대별로 저희가 그동안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유독 보니까 어린이들이 이번에 걸리질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우디에서도 어린이들이 잘 안 걸렸다면서요? 예, 사우디 현황을 봐도요. 예. 14세 이하는 13명. 뭐 이것만 보면은 뭐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연령이 올라갈수록 이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45세 이상 이렇게 보면은 100명이 넘어가는 요 연령대에 비하면
14세 이하 어린이들의 감염 속도는 거의 뭐 없다시피 한 그런 아주 미미한 수준을 사우디에서도 보여줬는데 지금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국내에서는 오히려 아예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을 정도로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는 감염이 잘 되지 않는 것 않고 있다.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궁금한데 설 교수님. 네. 지금 사실은 어린이들이 면역력이 좀 떨어질 걸로 우리 부모들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될 것 같은데 왜 안 걸리는 건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유아기와 청소년기는 또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우디에서의 결과가 저러는데 저것이 어린 아이들이 접촉을 한 빈도가 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빈도는 다른 연령대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자가 발병된 것은 저러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결과와 우리의 지금 결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저 사실을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저 결과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한테 지금 워낙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두고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어린이들이 걸릴 확률이 조금 적다고 하니까 이제 어린이들 자녀를 둔 부모들은 마음이 조금 부담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이군요. 이동희 차장, 네. 결국엔 이 변종 바이러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던 이런 바이러스가 아니라 변종 바이러스일 가능성, 그래서 이게 좀 빨리 퍼지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걱정이 좀 되는 건데 당국에서 이 변종 바이러스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어떤 상태인지 바이러스가 변종으로 확인이 됐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연구 결과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부터 좀 설명이 있어야 국민들이 좀 신뢰감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설 교수님, 네. 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또 짚어봐야겠는데 변종일 가능성, 그게 실제로 변종이라고 하면 더 강한 전염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제로 바이러스는 여러 변종을 겪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메르스코비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종이 잘 일어나는 바이러스입니다. 예. 다른 바이러스보다는. 그러는데 변종이 일어난다고 해서 꼭 전염력이 커진다 이렇게는 볼 수 없어요. 그래요? 심지어는 변종이 일어나면서 전염력이 떨어지고 병원성이 떨어지는 바이러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전염이 확산되고 상황이 전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변이가 일어났는데 변이가 바이러스에게는 유용하지만 우리에게는 불리한 형태로 그러니까 전염도 더 잘 되고 병원성도 좀 더 큰 것으로 이렇게 변이가 일어났을 걸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군요. 예. 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매뉴얼 따라 대응했지만 초동 대응 허점이 있었다. 이 부분을 인정을 했고 또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혼란이 더 커진다. 이런 지적도 했네요. 바로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서 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 관련 소식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윤정희 기자. 네. 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당국이 그동안 병원을 꽁꽁 숨겨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드디어 병원을 공개를 했네요. 네, 이제까지 공개하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등 떠밀리듯이 공개를 하긴 했는데요. 단 한 곳만 했습니다. 메르스가 가장 많이 확산된 평택 성모병원을 제외하고 다른 곳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큼 남았냐면요. 메르스 발병병원이 평택 성모병원을 포함해서 6곳이에요. 예. 그리고 메르스 의심 환자들이 거쳐간 곳이 14곳입니다. 그러니까 14곳 중에서 한 곳만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한 곳을 공개한 것만으로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셨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렇죠. 조수진 차장. 어쨌든 이 병원을 공개하라는 요구 국민들이 불안했기 때문이고 내가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를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한 곳만 공개를 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제 정부에서 워낙 초동 대처를 잘 못했기 때문에 계속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젯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허둥지둥하는 면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떤 정책이라든지 발표에 일관성이 있어야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에 정말 그 문매를 맞았던 것, 바로 마스크 착용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본인은 마스크 착용한 것, 그리고 오늘 또 기자회견 때는 또 착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작은 하나하나의 행동이 국민에게 더 큰 불안, 그리고 정부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를 의심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이란 점 좀 명심하시고요. 행동 하나, 또
또 판단 하나에 더더욱 신경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 교수님도 어제 저희가 또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남은 병원들 지금 빨리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유를 좀 짧게 요약을 해주시죠. 환자가 너무 많아졌고 예. 국민의 의혹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것이 국민의 정서에도 맞고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영표 장관이 뒤늦게 이제 수습책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문영표 장관의 이야기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25일 사이에 무슨 이유로든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하신 분들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네. 지금까지는 병원 이름은 공개를 안 하다가 이제 공개를 하고 갔던 사람들 알아서 신고해라. 지금 이런 입장인데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우선은요, 이 정부도 적극적으로 병원을 방문했던 사람을 최대한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동원을 해야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워낙 정부의 초동 대처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영표 장관도 얘기했지만 5월 15일부터 25일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보름 전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추적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정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이 정치인들보다 낫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평택 성모병원 감염자가 진짜 엄청나게 나왔네요. 그렇죠. 이 확진자가 41명이잖아요, 지금까지. 그중에 예. 31명의 확진자가 바로 이 평택 성모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의료진, 환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퍼졌는데요. 그렇게 된 데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오늘 브리핑에서 그 밝혀졌습니다. 구조적인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 병원에서 바이러스가요, 병원 구석구석 굉장히 많이 퍼졌을 가능성이 오늘 제기가 됐습니다. 먼저, 이 환자가 최초 감염자가 입원해 있었던 8104호 이 병실에는요, 보시다시피 환기구나 배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환자가 기침을 하면서 나왔던 이런 바이러스나 아니면 바이러스에 오염된 먼지들 그대로 쌓일 거 아닙니까? 예. 이 쌓인 먼지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에어컨이 빨아들입니다. 에어컨이. 네, 에어컨이 빨아들이면서 현재 가스 형태로 이런 침방울이나 바이러스들이 다른 병실로 퍼졌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요. 예.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이쪽에 있던 그 병실에서 네. 이쪽 뒤쪽으로 다 옮겨간 것도 그런 원인과 관련이 있을 거다. 정부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고 있는 거네요. 지금 다른 병실에 있는 5곳의 에어컨에서도요, 이 메르스 바이러스 조각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가스를 타고서 이동을 했을 거라는 설에 조금 더 신빙성이 실리는 부분이고요. 에어컨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지는 문고리나 화장실에서도 메르스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그냥 환자나 의료진뿐만 아니라 단순히 방문했던 사람들도 충분히 감염 의심이 된다는 거, 이런 위험도가 더 높아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설 교수님, 네. 그렇다면은 결국에 이 에어컨 필터에다가 누가 사람이 갔다가 이렇게 거기 가서 숨을 쉬고 막 침을 내뱉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예. 그렇다면 공기 중에 있던 바이러스가 가서 달라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발표는 매우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가능성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공기 중의 감염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공기 중이라고 하면 우리가 비말 감염이라고 하면 환자한테서 튀어나온 침이나 가래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떤 크기가 좀 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자가 큰 거. 입자가 커서 중력 때문에 얼마 못 가고 떨어지는 거죠. 공기 중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지만은 사이즈가 적은 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5마이크론 이하가 되는 적은 입자라서 잘 떨어지지 않고 멀리까지 간다는 거죠. 공중에 날아다닌다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분이라든지 적당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5마이크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드라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공기 감염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에어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드라잉 파워, 이 말리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거의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노출된 것과 같이 아주 적은 입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말라서 생존력이 굉장히 떨어질 떨어질 수밖에 가능성이 없다. 많아요. 예. 그런데 에어컨을 통해서 확산되어 가지고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그것이 된다고 하면 무엇을 강력히 시사하느냐 하면은 공기 중에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그것을 굉장히 강력히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둘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정부 당국이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그렇군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저 가설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요. 정말 이 가스 연기를 통해서 정말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퍼질 수 있는지 예. 당시 그 입원실과 같은 조건을 만들고 실험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메르스 바이러스를 최초로 발견한 바이러스 학자, 이분도 공기 감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t could be. There was one study from Saudi Arabia detecting the virus in a camel barn, and they found that the air contains a good amount of the virus. Right, right. I think this will infect. From the history or from the epidemiological study, some cases could be airborne. 자, 뭐 공기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더 지금 걱정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설 교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예, 가능성은 있지만 예.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곧 결과가 발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네. 결과가 나와서 공기 감염 여부를 확인해 줘도 되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공기 감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진 말고, 그렇죠. 대신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대비하는 자세로 그렇죠. 있으면 좋겠다. 예, 예. 자, 이런 얘기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